저는 41살에 가족과 함께 탈북했습니다. 2020년 11월 두만강 위였습니다. 그날 남편 영호는 총을 맞았습니다. 국경경비대의 총성이 탕, 탕, 탕 뒤에서 계속 들려왔죠.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 얼음 위를 달렸습니다. 그 순간 남편 영호가 푹 고꾸라졌습니다. 얼음 위에 쓰러진 남편의 등에서 검붉은 피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두운 밤이었지만 눈 위로 번지는 핏자국은 너무나 선명해서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얼음 밑으로 세상의 모든 불행이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남편에게 달려가려 했습니다. 제 심장도 이미 총알에 맞은 것처럼 고통스러웠죠. 그때 18살 아들 민수가 제 팔을 꽉 힘껏 붙잡았습니다. 엄마, 안 돼요. 가야 해요. 지금 멈추면 우리 다 죽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울음과 공포로 잔뜩 갈라져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총을 든 경비대원들의 고함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남편을 봤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얼굴이었지만 영호는 가라는 뜻으로 손짓했습니다. 고통을 참고 이를 악물고 아이들 데리고 꼭 가라고요.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 손을 억세게 쥐고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두만강 바람이 귀를 때렸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심장이 쿵쿵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발가락의 통증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정신없이 달리다가 깨달았습니다. 신발 속에서 발톱이 들려나가 얼음 위에 떨어져 나갔다는 것을. 하지만 고통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오직 호주머니 속 브로커가 쥐어준 면도칼의 차가운 감촉만이 생각나고 있었습니다. 면도칼 잡히는 순간 이걸로 끝내야 한다는 그 차가운 감촉. 저와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남편은 거기에 남았습니다. 44살도 못 돼서 김정은 체제가 쏜 총알에 희생된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지키려 했던 평범한 가장이었고 이 지독한 체제에서 끝까지 버티려 했던 한 인간이었습니다. 왜 이 지옥을 택했냐고요? 왜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어야 했냐고요? 김정은 정권 아래에서는 이미 숨쉬는 것 자체가 죄였기 때문입니다. 배급은 끊긴 지 20년이 넘었고 장마당에서 장사하는 것만이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장마당에서 중국 담배 몇 갑을 팔았다는 사소한 이유로 제 18살 아들 민수는 보위부에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의 사흘은 지옥이었습니다. 민수가 돌아온 날 저는 아이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얼굴 전체가 부어올라 눈도 제대로 뜨지 못했고 온몸이 멍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비뼈 3대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갈비뼈 부러진 소리가 끼익, 끼익 났습니다. 고통을 참으려는 짐승 같은 소리였습니다. 보위부원은 민수에게 사회주의 체제 전복을 시도했다는 말도 안 되는 죄목을 씌우려 했습니다.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장사를 그들은 국가에 대한 반역 행위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날 저는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버티다가는 언젠가는 우리 가족 4명 모두 진짜로 다 죽겠구나. 총에 맞아 죽든 고문에 맞아 죽든 굶어 죽든 결국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끔찍한 체제는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남편 영호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여기선 더 못 살겠어.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장사했다는 이유로 담배 팔았다는 이유로 민수를 이렇게 만들어놔. 영호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벽에 걸린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를 멍하니 바라보더니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애들도 불러서 솔직하게 말하자. 그의 눈은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절망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우리 탈북할 거다. 가는 길에 죽을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 그냥 있는 것보다는 낫다고 엄마는 생각한다. 죽더라도 자유를 향해 가다 죽자. 민수가 갈라진 입술로 겨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기 있어도 언젠간 죽어요, 엄마. 나 보위부에서 맞다가 죽느니 강 건너다가 죽는 게 나아요. 18살 아이가 자유를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탈북을 택한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이 아이들을 살려야 한다고. 우리는 목숨을 걸고 브로커를 찾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비밀스럽게 수소문하고 가장 안전해 보이는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잘못했다가는 그 자리에서 밀고당해 보위부에 끌려갈 수도 있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 놓인 위험한 거래였습니다. 브로커는 면도칼 4개를 준비하라 했습니다. 잡히면 거기 끌려가는 것보다 이걸로 끝내는 게 낫다. 정치범 수용소 갔다가 살아나오는 사람 거의 없다. 그 말을 듣고도 제 손은 차가운 면도칼을 집어들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쇳덩이 감촉이 손끝에서부터 심장까지 올라왔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비상구가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우리 넷이 같이 웃고 밥을 먹은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남편 영호는 우리에게 살아남을 기회를 주기 위해 몸으로 총알을 막아냈습니다. 지금부터 김정은 체제 아래에서 평범한 가장이 어떻게 파괴되고 제가 어떻게 지옥을 탈출했는지 그 처절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의 상상을 초월하는 살아남은 자의 기록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가장 흔하고 가장 치열하게 살아가는 여자 중 하나였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두부를 리어카에 싣고 장마당으로 향했습니다. 장마당의 풍경은 전쟁터였습니다. 사람들은 살기 위해 악착같이 물건을 팔았고 그 사이를 단속 반원들이 매섭게 돌아다녔습니다. 고난의 행군 이후 배급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김정은의 선전물 속에서나 나오는 유령 같은 단어였죠. 남편 영호는 공장에 다녔지만 한 달 내내 일해도 쌀 몇 대도 안 되는 배급이 전부였습니다. 그마저도 몇 달씩 밀리기 일쑤였습니다. 공장의 기계는 멈춘 지 오래였고 직원들은 의무적으로 출근해서 강연이나 회의만 듣다 돌아왔습니다. 공장은 생산을 멈췄지만 당에 대한 충성심은 계속해서 요구받았습니다. 결국 집안을 먹여 살린 건 저 같은 아낙네들이었습니다. 북쪽에서 여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장사하고 밥하고 애 키우고 빨래하고 남편 술상까지 차려줬죠. 이중의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들이 지식을 배우는 곳이라기보다는 돈을 내라는 곳이었습니다. 김일성 생일, 김정일 생일, 김정은 탄생일, 학교 보수비, 교복 지원비, 심지어 교실을 닦을 비누값까지 명목은 끝없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돈 내라. 딸 진애는 아직 바람이 매서운 3월 초봄에 얇은 교복 하나만 입고 동상 청소를 하러 나섰습니다. 꽃다발을 바쳐야 했으니까요. 진애가 바친 꽃다발 값은 우리 집 하루치 식비와 맞먹었습니다. 꽃값을 내고 나니 그날 저녁은 옥수수밥에 소금만 찍어 먹어야 했습니다. 아이들은 배고팠지만 불평할 수 없었습니다. 불평은 곧 사상 이탈이었으니까요. 장마당 친구 순이 언니는 중국 쌀을 몰래 팔았습니다. 북한 쌀보다 알이 크고 맛도 좋았습니다. 가격은 비쌌지만 사람들은 살기 위해 중국 쌀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순이 언니가 갑자기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소문이 들렸습니다. 보위부에 끌려갔다가 공개 비판대에 세워지고 혹독한 노동 단련대로 보내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언니는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5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남편은 어디로 끌려갔는지 아무도 똑바로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모두 쉬쉬하며 입을 다물었죠. 저 역시 중국 물건을 팔았으니 내일 아침 저도 순이 언니처럼 영문도 모른 채 사라질 수 있다는 공포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보위부는 우리의 생계 수단 자체를 죄악으로 몰았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독소이고 이는 곧 체제 전복을 시도하는 반역 행위다. 김정은 체제 아래에서는 땀 흘려 노동으로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습니다.
우리는 합법적인 수단으로는 절대 생존할 수 없는 지옥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이고 더 잔혹한 일도 있었습니다. 진해의 친구 명숙이가 사라졌습니다. 제목은 남조선 드라마 시청이었습니다. 명숙이는 USB에 담긴 남한 드라마를 몰래 봤다가 동네 주민의 밀고로 보위부에 걸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명숙이와 그 아버지는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명숙이의 어머니와 어린 동생은 짐짝처럼 실려 산골 탄광으로 내려보내졌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드라마를 본 게 죄가 되어 한 집안이 통째로 세대에 걸쳐 파괴된 것입니다. 3대 멸족이 헛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실이었고 우리의 코앞에서 벌어진 공포였습니다. 그날 밤 진해가 울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흐느꼈습니다. 엄마, 명숙이가 뭐 잘못했어요? 그냥 드라마 본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큰 죄예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진해를 꼭 끌어안고 그저 미안하다, 미안하다만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뭐라고 잘못 내뱉었다가는 우리 집도 명숙이네와 똑같은 길을 갈 수 있었으니까요. 북한의 보위부와 보안서, 그리고 당 조직부는 서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거대한 눈이었습니다. 이웃끼리, 친구끼리, 심지어 가족끼리도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어디서 당을 욕하는 말을 들었다 하면 그 말이 누구 입에서 나왔는지 끝까지 파고들어 그 뿌리까지 멸절시켰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마음속 한 구석에서 이건 인간이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통제, 불능의 불길처럼 자라기 시작한 게. 하지만 그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그 자리가 바로 공개 처형대라는 걸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김정은은 핵무기와 미사일을 만들고 평양에는 화려한 건물을 세웁니다. 하지만 지방 사람들은 난로에 뗄 연료가 없어 떨고 시골 아이들은 점심에 옥수수 한 줌도 못 먹는다는 사실. 그게 북한의 진짜 실체였습니다. 우리는 더는 그 체제 아래서 인간다운 삶을 포기당한 채 버틸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강을 건너자마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처럼 행동했습니다. 브로커는 우리를 안내해 작은 산속으로 숨겼습니다. 그는 사흘 동안 여기서 꼼짝 말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불 피우지 마. 사람 소리 들리면 무조건 숨어. 개 짖는 소리만 나도 몸 낮춰. 들키면 끝이다. 11월의 산속 공기는 살을 애는 듯 차가웠습니다. 챙겨온 굵은 비닐을 온몸에 둘둘 감고 흙바닥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마저도 없었으면 영하의 추위를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민수가 낮게 울었습니다. 성인에 가까운 아이였지만 그날만큼은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었습니다. 아버지를 우리가 버리고 온 거예요? 강 위에서 그냥 두고 온 거죠? 저는 민수의 머리를 끌어안고 말했습니다. 아니다. 버리고 온 게 절대 아니다. 아버지가 우리 살리려고 당신 몸으로 총알을 막아준 거다.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우리 셋 다 거기서 경비대의 총에 맞았을 거다. 그렇게 말은 했지만 제 속은 이미 살점이 하나씩 뜯겨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진해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제 품에 얼굴을 파묻고 공포에 떨기만 했죠. 며칠 밤 동안 우리는 남편의 피냄새와 총소리, 그리고 죽음의 공포 속에서 잠들 수 없었습니다. 둘째 날 밤이었습니다. 우리가 숨어있던 곳 근처 계곡 쪽에서 갑자기 중국말로 된 시끄러운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국 공안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산속을 훑었고 거친 소리가 밤의 정적을 찢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입을 손으로 꽉 막았습니다. 쉿! 소리 내지 마. 제발. 멀리서 여자 비명과 어린아이 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고 잠시 뒤에는 모든 소리가 칼로 잘라낸 듯 이상하게 조용해졌습니다. 그 정적이 더 무서웠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짐작할 수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브로커가 와서 조용히 말해줬습니다. 어제 같이 강 건넜던 그 가족 있지? 중국 공안한테 포위됐다고 한다. 공안이 다가오는 순간 부부가 먼저 독약을 먹었대.
애들 눈앞에서 말입니다. 부모가 직접 독을 먹여 아이들까지 함께 데려가려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어. 저는 머리끝까지 뜨거운 피가 치밀어 오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북한으로 송환되는 것보다 그 참혹한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서 고통받는 것보다 차라리 독을 선택한 것입니다.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낮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안 계셨으면 저렇게 됐을 거예요, 엄마. 독을 먹고 죽는 게 나았을 거예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면도칼과 독약은 우리에게 허락된 마지막 자유였습니다. 브로커는 이어 더 충격적인 말을 전했습니다. 시신 옆에서 울고 있던 애들은 공안이 다 데려갔다고 한다. 보통 그런 애들은 북으로 돌려보낸다. 자기 부모가 독을 먹는 참혹한 광경을 지켜본 아이들. 그 옆에서 울부짖다가 다시 김정은의 지옥으로 짐짝처럼 끌려가는 발걸음. 그 비극과 참담함이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잡히면 끝내야 했던 그 절박함이 현실로 벌어진 것입니다. 사흘이 지나서야 우리는 산을 빠져나와 다른 브로커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중국 대륙을 가로지르는 기나긴 도피가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인적이 드문 곳에서 숨고 어둠이 내리면 짐승처럼 조금씩 이동했습니다. 조선족 마을을 지날 때마다 등골이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조선말 한다고 다 같은 동포 아니다. 브로커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 말을 반복했습니다. 실제로 돈을 받고 탈북자를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이미 북한에서부터 들었으니 누구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시선을 바닥에 둔 채 감정을 지운 무표정한 얼굴로 마을을 통과했습니다. 브로커는 기회만 생기면 돈을 더 요구했습니다. 우리의 목숨을 담보로 한 비열한 협박이었습니다. 요즘은 국경 단속이 더 심해졌다. 그만큼 더 받아야 한다. 다음 이동하려면 지금보다 2배는 더 내야 한다. 우리는 가지고 있던 돈을 한 줌씩 억지로 떼어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달 가까이 중국 땅에서 우리는 햇빛을 두려워하는 그림자처럼 숨어 살았습니다. 밤마다 얼음 위에 쓰러져 있던 남편, 강 위로 번지던 피의 악몽을 꾸었죠. 눈을 뜨면 낯선 천장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자유를 향한 길은 또 다른 고난의 행군이었습니다. 중국에서 한 달 넘게 숨어 지낸 후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오래 있을 수는 없다. 평생 이렇게 숨어 지내고 싶지 않다면 남조선까지 가야 한다. 방법은 하나뿐이다. 그 방법은 바로 동남아시아를 관통하여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간 다음 거기서 한국 대사관에 도움을 청하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에는 또 다른 위험이 수없이 깔려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까지 쓴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말과 함께 말입니다. 우리는 북한에 남은 유일한 희망에 연락을 넣었습니다. 남편 영호의 형님에게 몰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집을 팔아달라고. 우리가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집이니 그 집이라도 애들 살 길에 쓰겠다고. 며칠 뒤 기다림 끝에 돈이 중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집 한 채 값은 국경을 넘은 세 식구가 남조선까지 가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 됐습니다. 북한에서의 삶을 통째로 팔아버린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새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동남아 쪽 일을 맡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여정은 그 전보다 몇 배는 더 험하고 길었습니다. 우리는 트럭 짐칸 안에서 양파자루 같은 포대들 사이에 몸을 웅크리고 이틀을 달렸습니다. 짐짝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쾌쾌한 먼지 속에서 숨이 막혀 머리가 멍해질 때쯤 트럭이 멈춰 섰습니다. 브로커가 작은 틈으로 생수병을 내밀어줬죠. 목숨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허락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화물 기차에 몰래 타고 또 며칠을 흔들렸습니다. 기차의 덜컹거리는 소리가 남편의 총소리처럼 계속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기차가 멈출 때마다 이번엔 들키는 게 아닌가 하는 공포가 제 목줄을 조이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라도 공안이나 경찰이 올라와 우리를 발견하면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강을 건널 때는 아이들이 멀미로 계속 토했습니다.
특히 딸 진애는 힘이 없어서 걷는 것조차 힘들어했습니다. 브로커는 재촉했고 우리는 쉴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라오스를 거쳐 태국 국경을 넘을 때였습니다. 같이 가던 탈북자 무리 중 한 명이 길에서 쓰러졌습니다. 그 사람은 40도를 넘는 고열에 시달렸지만 우리는 정식 신분이 없는 사람들이라 병원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브로커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병원 가자고 나섰다가 다 같이 잡혀간다. 조금만 참고 가자. 모두가 알았습니다. 여기서 멈추는 것은 곧 죽음이라는 것을. 조금만 참으라던 그 말이 몇 번이나 반복됐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그 사람은 결국 태국 땅을 눈앞에 두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내뱉은 숨소리가 아직도 제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 민수가 그 사람의 눈을 감겨주고 옷자락을 펴서 얼굴을 덮어주었죠. 저는 또다시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는 태국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몸도 마음도 산산조각이 나 부서진 상태였습니다. 브로커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방콕까지 가서 태국 경찰에 자수를 해야 한다. 그러면 외국인 수용소로 끌려가겠지. 그 다음은 남한 대사관 손에 달렸다. 또다시 감옥에 들어가는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감옥은 우리에게 자유로 가는 마지막 중간 다리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방콕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동안 태국 경찰이 버스를 세우고 불시에 신분증 검사를 했습니다. 브로커는 태연하게 웃으며 경찰에게 두터운 돈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경찰은 우리 쪽을 잠깐 쳐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봉투를 받고 돌아섰죠. 그 뇌물도 역시 나중에는 우리에게 고스란히 빚으로 청구됐습니다. 마침내 방콕 시내 이민국 건물 앞에 섰습니다. 문 앞에 서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리고 온몸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곳이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희망의 땅이었습니다. 카운터에 앉은 직원에게 제가 배운 모든 영어를 다 짜내서 말했습니다. 노스 코리아 리퓨지 노스 코리어. REF 유그래미. 잠시 뒤 직원 뒤편의 전화기 너머에서 한국말이 들려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지금은 안전합니다. 이제 한국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완전히 정신을 놓았습니다. 다리가 풀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살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민국의 차를 타고 수용소로 향하는 길, 밤하늘에 수놓인 방콕의 불빛을 보면서 저는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영호야, 우리 살았다. 비행기 창문 아래로 서울의 화려한 불빛이 보였을 때 저는 그게 무슨 별자리인 줄 알았습니다. 땅 위에 수놓인 수많은 빛들. 북한의 밤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광경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한국의 공기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북쪽 공기랑 다를 게 없을 텐데도 이상하게 더 가볍고 밝고 희망으로 가득 찬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입국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저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봤습니다. 혹시 누가 너희는 잘못 왔다고 소리치며 끌고 가지 않을까? 혹시 누가 돌아가라고 고함치지는 않을까? 하지만 아무도 우리를 막지 않았습니다. 통일부에서 나온 직원이 환하게 웃으면서 저희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대한민국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비로소 모든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다른 세상에 왔구나. 민수가 제 품에 얼굴을 파묻고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이걸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울었고 진애도 울었습니다. 우리의 눈물은 기쁨과 슬픔,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인 멈출 수 없는 폭포 같았습니다. 우리는 하나원에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그곳은 새로운 세상을 배우는 학교였습니다. 남한 말투, 지하철 타는 법, 은행 계좌 만드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주민등록증이라는 것.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말은 북한에서는 평생 들을 수도 배울 수도 없던 것들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말은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북조선에서는 국민이 국가를 위해 충성하고 굶어 죽도록 일하는 줄만 알았으니 말입니다. 그들의 사상은 우리가 배운 것과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그 사흘 동안 제가 알던 세상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나원을 나와 처음으로 대형마트에 갔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섰을 때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물건이 너무 많았습니다. 쌓여있는 식량들. 쌀만 해도 종류가 수십 가지였습니다. 북한에서 쌀은 목숨이었는데 여기서는 너무 흔해서 고르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민수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이걸 보셨으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마 한참 동안 웃으셨겠죠. 옷을 사러 간 날도 그랬습니다. 북한에서는 청바지 하나 입는 것도 자본주의의 독소라며 단속 대상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누가 뭐라 하지 않았죠. 지네가 새빨간 원피스를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살아계셨으면 이거 예쁘다고 했을까요? 무엇보다 감사했던 건 따뜻한 물이 끊기지 않고 나오는 샤워기였습니다. 한대야 물로 온 가족이 번갈아 씻던 생활은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됐습니다. 지네는 샤워기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웃었습니다. 엄마, 여기 물은 그렇게 쉽게 안 끊겨요. 정말 신기해요. 하지만 모든 게 다 순탄하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제 말투 때문에 제가 탈북민이라는 걸 금방 알아채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쳐다보았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북한이 살기 좋지 않냐고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를 소리를 태어나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당신들은 목숨을 걸고 강을 건너본 적이 있느냐고 소리치고 싶었죠. 민수는 일자리를 구하는 것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회사 면접에서 어디서 왔냐는 질문에 정직하게 말했다가 이상한 눈길을 받으며 불합격 통보를 받는 일도 겪었습니다. 세상은 넓고 사람들의 편견은 단단했습니다. 지네는 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에게 협박을 당했습니다. 너 탈북자라고 소문낼까? 조용히 하고 나한테 잘해. 그날 밤 지네는 다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엄마, 여기도 사람들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나도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저는 말했습니다. 지네야, 여기는 북한이 아니다. 잘못된 일 당하면 우리가 그 사실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나라다. 우리는 담임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학교는 그 일을 그냥 넘기지 않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느꼈습니다. 이곳은 적어도 잘못된 일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해주는 곳이구나.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곳이구나. 자유의 무게는 무거웠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준 희망은 그 무게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저는 가끔 깊은 밤, 잠이 오지 않을 때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탈북을 하지 않았더라면 남편 영호는 살아있었을까? 아마 다른 방식으로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겁니다. 굶어 죽었거나 병이 나도 약을 구할 수 없어 죽었거나 혹은 장마당 단속에 걸려 교화소에 끌려가서 맞아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김정은 체제 아래에서의 삶은 느린 속도로 진행되는 사형 선고와 같았으니까요. 우리는 탈북하다가 남편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아이들은 살았습니다. 그것이 영호가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바랐던 일이라고 저는 지금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 아래에서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가 없었습니다. 식량 배급은 끊긴 지 오래인데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면 단속을 합니다. 중국 물건을 팔면 자본주의 썩은 풍이라고 몰아세워 잡아갑니다. 남조선 드라마 한 편 봤다고 집안이 통째로 3대 멸족당합니다. 그럼 평범한 인민들은 대체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그들은 우리에게 충성과 희생만을 요구하면서 정작 우리에게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잔혹함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김정은은 핵무기와 미사일을 만들고 평양에는 번쩍이는 건물을 세웁니다.
그들의 선전물은 항상 위대하고 풍요로운 공화국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도 겨울이면 난로에 뗄 연료가 없어 얼어붙은 방에서 떨고 있습니다. 도시 외곽의 시골 아이들은 점심에 옥수수 한 줌도 못 먹고 학교에 나가는 아이들이 태반입니다.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기만과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그게 정상이겠습니까? 한 나라의 지도자라면 자기 인민들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할 자유도, 어떤 생각을 할 자유도 없었습니다. 무엇을 볼 자유도, 어디를 갈 자유도, 심지어 어떤 옷을 입을 자유조차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당의 지시에 의해 통제되었고 그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북한에서 여자들은 더 힘들었습니다. 집 밖에서는 장마당에서 돈을 벌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고 집 안에서는 밥하고 빨래하고 아이를 키우고 술 취한 남편까지 챙겨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제대로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술 취한 남편이 손찌검을 해도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마음대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북한 여자들의 참혹한 삶입니다. 탈북은 절대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두만강 얼음 위에서 발톱이 하나둘 떨어져 나가던 고통, 귓가를 때리던 총소리, 남편이 쓰러지던 그 처절한 순간 호주머니 속 면도칼을 쥐고 잡히면 이걸로 끝내야 하나 생각하던 절망적인 밤들. 중국 산속에서 비닐 한 장에 몸을 감고 떨던 날들. 같이 가던 가족이 독을 선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그 참담함. 동남아에서 병들어 쓰러진 사람이 병원 한 번 못 가보고 길에서 죽어갔을 때의 그 허망함. 이 모든 고통과 공포를 우리는 견뎌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오직 자유 때문이었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목숨을 바치고 우리의 모든 재산을 팔아치우고 수많은 밤의 눈물과 공포를 지불하고서야 겨우 손에 쥔 너무나 무거운 가치를 지닌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누리는 이 사소한 일상, 마음껏 숨쉬는 이 공기, 아이들이 편안하게 잠든 이 밤이 저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갔지만 우리는 결국 그들에게서 자유를 쟁취했습니다. 남편이 지켜낸 이 자유를 저는 절대로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저는 오늘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아이들은 어엿한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민수는 지금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23살이 되었습니다. 주야 교대 근무를 하면서도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엄마, 여기서는 내가 일한 만큼 돈을 받잖아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의 눈빛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딸 진애는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18살입니다.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는 딸을 볼 때마다 저는 가슴이 뭉클합니다. 이 아이들이 살아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남편 영호가 목숨을 바쳐 지켜낸 생명들이니 말입니다. 민수는 말합니다. 아버지 덕분에 우리가 살았어요. 나중에 나도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진애도 말합니다. 나 탈북민 돕는 일을 하고 싶어. 아버지 같은 사람, 엄마 같은 사람, 민수 오빠 같은 사람 도와주는 일. 우리처럼 힘들게 오는 사람들 따뜻하게 맞아주고 싶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맑게 자라는 걸 보면서 저는 남편에게 고마움과 미안함을 동시에 느낍니다. 영호는 제게 영웅입니다. 아이들을 살렸으니까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북한에 아직 남아있는 분들께, 그리고 혹시 탈북을 망설이고 있는 분들께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반드시 바뀝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부디 살아남으십시오. 그리고 혹시 탈북을 결심하셨다면 꼭 안전하게 건너오십시오.
한국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줄 준비가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이미 한국에 와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탈북민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선택했고 그 자유에는 우리의 몫을 해내야 할 의무가 따릅니다. 서로를 도우며 이 낯선 땅에서 우리만의 뿌리를 내립시다. 한국 국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에는 나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은 저처럼 아이들 키우는 평범한 엄마이고 평범한 아버지이고 그냥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그들을 억압하는 정권입니다. 제발 저희에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북한 뉴스 한 줄을 보더라도 그 뒤에 굶주림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실제 사람들이 있다는 걸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따뜻한 시선으로 저희를 바라봐 주신다면 저희는 대한민국에 더 빨리, 더 굳건하게 정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영숙입니다. 41살에 모든 것을 걸고 가족과 함께 탈북했고 두만강에서 가장 소중한 남편을 잃었습니다. 지금은 46살의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아들 민수는 23살, 딸 진혜는 18살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웃기도 하고 때로는 남편 생각에 울기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남편은 제 옆에 없지만 그의 희생은 우리 가족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자 영원한 동력입니다. 마지막으로 남편 영호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살았어. 당신이 우리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 뭔지 알아? 바로 이 자유야. 아이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잘 크고 있어. 당신이 그날 강 위에서 피를 흘리며 손짓해준 덕분이야. 당신은 나한테 그리고 아이들에게 영원한 영웅이야. 고맙고 사랑해. 언젠가 다시 만날 때까지 당신 목까지 더 열심히 살게. 제 이야기가 어딘가에서 이 글을 보고 있을지도 모를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제 남편 영호 역시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를 살려냈으니까요.